정치권 뉴스 시원하게 현안을 짚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의 정석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속보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 발표가 됐는데요.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는 바람에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됐다고 조금 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박 의원님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G7을 간다 이렇게 사실상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난처하게 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뭐 불가피하죠. 네. 그 결국에는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 네네. 전쟁 때문에 충돌 때문에 약간 이제 비상 상황인 거고 일정 단축해서 뭐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만이 아니고 미국 대통령은 아마 거기 참가한 모든 참관국들이 다 1대1 그 정상회담을 네. 원했을 거예요. 길지는 네. 않더라도 그렇죠. 뭐 프로사이드 형식으로 10분, 그렇죠. 20분. 네. 우리만 아니고 다들 지금 일정에 차질이 생긴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로서는 첫 이제 대통령의 다자 외교. 그렇죠. 여기서 가장 의미 있는 건 이제 미국 대통령과의 그렇죠. 짧더라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관세 협상부터 시작해서 한미 간에 앞으로 이 해결해야 될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수타진을 하고 서로 이제 첫 선을 보는 자리였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만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한일 정상회담은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 예.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한마디로 이제 그 외교적인 대참사가 났고요. 참사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요 처음부터 이 중국의 좀 경대된 세세 외교에 대해서 계속 이 경고를 했었습니다. 세세 외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친중 좌파 정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고 다른 정상하고 다른 게 처음 대통령이 되고 첫 상견례잖아요. 네. 웬만하면 한 20, 30분 보고 가도 되고 아니면 이게 전화라도 해서 미안하다 이런 게 사정이 있다. 그것도 없잖아요. 이 상당히 결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이게 미국이 현 정권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이런 기류라고 저는 봅니다. 아니 근데 저렇게 얘기하면 이게 비판을 위한 비판인 게 네. 정상회담이 잡혀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네. 우리 쪽에서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높았던 예, 거고 현지에서 실무적으로 그거를 타진하던 중이었고 다 불확실했어요. 그런데다가 뭐 지금 그 이란 이스라엘 이게 네. 무슨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 이후로 급곡 귀국을 하는데 마치 무슨 이재명 그 대통령을 피하려고 귀국했다는 식으로 보는 것도 얘기가 안 되고 물론 이제 미국 그 행정부에서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좀 타진을 좀 해봐야 되고 우리로서도 지금 트럼프 이 정부와의 외교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 가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게 무슨 외교 참사입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난 그냥 해프닝 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저 국내로 넘어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TK 3선 송원석 의원이 선출됐죠. 106명의 의원 가운데 60명의 선택을 받았는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과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그 개파가 친한 친윤이 아닙니다. 친윤은 없어요. 한동훈 친한이냐 반한이냐 반한 이런 이제 개파가 있는데 제가 방송마다 한 30표 놓을 거다. 네. 원래 이제 그랬어요? 한동훈계가 20명 정도 되고 네. 네. 그다음에 그 개인적으로 김성원 의원이 친분이 있는 어쩔 수 한 10명 된다. 네. 이렇게 저 정확하게 한 게 딱 맞추셨나요? 딱 맞았고요. 와. 다만 이제 그 결선 투표 가느냐 안 가느냐 글쎄요, 요것만 관심이 관심이 있어요. 됐는데 네. 역시 이제 그 부산에서만 이현성 의원이 좀 노고요. 네. 나머지 그 경남도 거의 없어요. 대구 경북 말할 것도 없고 이래서 그 처음부터 압도했는데 결국 이걸 보면 그 한동훈계는 이게 한계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전당대회도 못 놓지 않을 거라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근데 저 신임 대표가 된 송원석 의원은 나 개파 없습니다. 나 친윤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본인의 지역구에서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주최하기도 했고 국민의힘 내 영남 의원 대다수가 사실 60%면 거의 몰표를 준 걸로 봐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건 구주류의 규환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친윤은 여전히 건재하다. 네. 그리고 당의 혁신과 변화는 요원하다. 전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고요. 송원석 신임 원내대표의 일성이 겉으로는 변화 혁신을 얘기했습니다만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네. 라고 딱 못을 박았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이제 5대 혁신안에 관한 당원 여론조사
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당의 분열을 가져올지 살펴봐야 된다.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네.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친윤 주도로 이후에 이제 전당대회 일정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제 의중을 뚜렷하게 좀 드러냈다고 보고요. 한동훈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지금 뭐 당 내부의 세력 관계로 봤을 때는 과거 본인이 그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됐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른 네. 겁니다. 이제 그런데다가 지금 이른바 이제 당의 비주류 친한계도 뚜렷하게 확인이 네. 됐고 또 설사 이제 나가서 된다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에 성과를 못 거두면 또 흔들어서 또 이제 낙마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태에서 굳이 이 전당대회 출마해서 뭐 당대표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나온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21%, 김문수 후보가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요. 최근 5년 이래 여야 지지율 최대 격차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원내대표가 2020년 9월 출범 후에 국민의힘 출범한 후에 원내대표 선거 8번 가운데 이번까지 5번을 영남 지역에서 당선이 됐거든요. 이게 위기 극복이 가능해 보입니까? 저는 이제 뭐 지역으로 이게 보는 거는 안 맞다 봐요. 예를 들어 이제 뭐 호남 출신인 민주당의 대표가 여러 번 됐다 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송원석 의원이 김천이 지역구는 맞아요. 네. 네. 그렇지만 이게 그 대구 경북이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이제 얼마나 뼈를 깎는 혁신 계획을 보여주느냐. 이제 본인이 그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공약됐습니다. 아마 이제 좀 지켜보시면 김용태 비대위 임기는 이제 끝난 거예요. 6월 말이에요, 어차피. 네. 아마 이제 전국위원회 소집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데 셀프 연장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마 원내대표가 겸직할 거예요. 네, 비대위원장을. 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혁신위를 띄워가지고 앞으로 이게 전면 개혁을 할 겁니다. 네. 한번 이게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갤럽 조사 개요 설명해드리고 잠깐 가겠습니다. 10일에서 12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면접 방식이고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서 변호사께서 이제 혁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 뼈를 깎는 혁신 얘기했는데 그동안 하도 비대위가 많아서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이제 깎을 뼈가 없다는 그런 좀 자조적인 섞인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송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전당대회 또 개최입니다. 지금 송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당에 좀 의견이 엇갈리는데 어쨌든 구주류는 전당대회 7월 중이라도 빨리 하자고 친한계나 소장파들은 김 비대위원장이 조금 개혁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9월이나 연말에 하자 이렇게 의견이 엇갈렸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박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나 당 주류 쪽에서 얘기하는 전당대회는 혁신 없는 전당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가 되는 사람에게 이제 당의 정성화를 맡기자라는 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그 혁신 과제 5가지 네. 그 중에도 특히 이제 뭐 탄핵 당론을 번복하는 문제나 한밤의 후보 교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는 네. 문제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신 과제들인데 과연 송원석 원내대표가 말하는 혁신에서 이런 걸 다룰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말만 혁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적전 분열은 자제하고 네. 그리고 이 일종의 이제 단일 대우로 뭉쳐서 싸우자. 요게 결론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국민들이 아까 이제 21% 최저 지지율을 보였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은 바뀌지 않을 거고 네. 또 그런 차가운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이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정말 아까 뭐 황골 절대 뼈를 깎는 혁신 해야 되는데 네. 저는 당의 친윤 주류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습으로 볼 때 그런 혁신은 불가능하고 네. 결국에 자신들의 당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결국 당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글쎄요. 뭐 당은 유지가 되겠죠.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6월이고 1년도 안 남았는데 또 한 번의 이제 참패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서 변호사는 그럼 이 전당대회 언제 개최가 좀 적절하다고 봐요? 원래는 이제 그 한동훈 측에서 오히려 빨리 하자 이랬는데 네. 지금 이게 입장이 좀 바뀌었고요. 뭐제 생각에도 이게 그 너무 늦출 이유는 없다 봐요. 다만 이제 그 8월 초가 워낙에 또 무더위 휴가철이다 보니까 네네네. 아마 8월 말이나 아하. 이쯤이 예상되고 중요한 거는 이게 누가 노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핵심이죠. 원래는 이게 가장 빅매치는 김문수와 한동훈 그렇죠. 이게 빅매치인데 저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이제 그
상당히 좀 물갈이 돼서 네. 한동훈 측에서도 조경태도 너무 게 오래됐어요. 네. 오히려 이게 배현진이나 재선급에서 내고 이쪽도 그 장동혁 의원 주류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물갈이해서 그냥 재선이나 삼선이나 이쪽으로 이게 한번 물갈이를 하자 이런 게 여론도 많습니다. 과연 이게 각 개파가 누굴 대표자로 내세우느냐. 한동훈 놓으면 김문수 놓을 겁니다. 네. 그러기에 한동훈 안 놓으면 김문수 후보들이 나올 명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장동혁, 뭐 배현진 이런 게 물갈이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판 스타가 안 나오고 실무 인사가 나올 수도 있다. 간판은 간판 장동혁도 인기 좋고 배현진도 인기는 좋아요. 그 개파의 대표 선수죠. 대표 선수.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네, 네.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김문수 그래요? 후보의 행보로 봤을 때는 뭐 출마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요. 보통 이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정치를 재개하더라도 한동안 휴지기를 갖고 네. 좀 성찰과 자중과 침묵의 모습을 보이는데 대선 끝난 다음 날부터 정치 활동을 사실은 재개했고요. 그렇죠. 또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과거에 이제 주류하고 다른 또 다른 갈래의 세력이 일정하게 만들어지기 네. 시작했고 그분들의 이제 정치적 이해관계도 있고요. 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출마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전국적인 캠페인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한테는 가장 노출이 많이 돼 그렇죠. 있고 당원들도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뭐 지긴 했지만 40% 넘는 득표를 했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중심이 돼서 당을 한번 어떻게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걸 그냥 패싱할 가능성이 전 없다고 보고요. 이제 김문수 후보가 만약 나온다면 그리고 된다면 제가 지금 전망했듯이 네. 정말 당의 혁신 변화하고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5일에 서울시장 공관에서 김용태 비대위장,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하고 만찬 회동을 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국민의힘과 보수의 변화와 쇄신의 역할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데 현재 국민의힘 당내 상황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이 얘기 어떤 걸 시사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이제 오세훈 시장과 이 공간에서 만찬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준석하고는 다시 합치된다. 아마 이게 본인이 후보가 됐어도 합쳤을 거예요. 이번에 안 놓지만. 네네. 그래서 아마 그 합치는 방법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쇄신해서 다시 개혁신당 합치는 것도 있고 도저히 국민의힘을 고쳐설 수가 없다. 이러면요. 새로운 이게 신당 창당으로 오세훈 시장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허. 원래 이제 그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가 아주 친합니다. 네. 홍준표 시장도 형동생하면서 네. 그러면 일단 국민의힘을 한번 개혁해보되 여의치 않으면 신당까지도 갈 수 있고 거기에는 오세훈 시장도 합류할 수 있다. 저게 이준석과 아마 같이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어허. 아, 그러면 이번 만찬이 시사하는 바가 그 새로운 이 변화가 없으면은 신당으로 갈 수가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개혁 안 하고는 오세훈 시장도 이게 다음 서울시장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지금 단계에서 단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태가 비관적이라는 말씀을 서변에서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공감하고요.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뭐 혁신인을 만들든 전당대회를 하든 별로 크게 기대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뭐 오세훈 시장뿐만이 아니고 지방선거 지금 출마하려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의 후보들이나 뭐 PK 지역의 후보들 네. 빼고는 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말했던 이제 보수 진영 내의 개편도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당장 그게 이제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거다. 무슨 개혁신당과 뭐 국민의힘 일부가 나가서 합친다.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그릴지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이제 국민의힘이 좀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건 앞서 이제 갤럽 지지율도 소개를 네. 했지만 네. 대선 지면 뭐 야당이 조금 좀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정도의 수치를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인 경우는 없어요. 근데 당내 이른바 이제 뭐 주류 비주들 간의 골도 굉장히 깊고 네. 한 당에 저 같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아까 이제 뭐 영남 리더십이 나오는 게 문제는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예요. 수도권의 이 빈약함은 갈수록 더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풍령 밑에 딱 갇힌 이 그야말로 이제 영남당, 영남 자민련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까지 유지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민련이라는 정당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충청도를 기반으로 네. 한 지역 정당. 흔적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깨집니다 반드시. 그 지경에 이르러 봐야 국민의힘이 정말 변화하겠는가. 근데 이런 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연일 이제 SNS들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해명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는 좀 이게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공직선거법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 자신의 그 재산 의혹은 아니 재산이 2억도 안 되는 내가 무슨 뭐 부정축제를 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하는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제일 먼저 받은 게 SK그룹의 그 2억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그 2002년 서울시장 네.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노무현 정권에 검찰이 보복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득이요. 다 기타 소득이 뭐든 게 국세청에 소득이 있어요. 네. 기타 소득이 신고가 되잖아요. 네. 근데 주진우이나 보면 이게 소득이 세비 외에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세비가. 그러면 이게 5년치 해봤자 이게 한 5억 2, 3천 네. 되는데 지금 추징금만 갚은 게 6억 2천에 네. 또 이제 불법 정치자금 받으면 세금이 나옵니다. 네. 정여세. 네. 또 이게 세금도 꽤 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학비가요. 1년에 1억이 넘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다 신용카드 쓴 게 2억 3천. 네. 그다음에 본인이 기부도 2억 뭐 했다고 네. 하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이게 소득이 딱 5억 뻔한데 네. 지출은 10억이 훨씬 넘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불법 검은 돈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 본인은 뭐 강연료 무슨 뭐 이런 금액이 얘기- 다 신고가 되거든요. 네. 국세청에 벌써 다 국민에서 확인해 봤죠. 네. 아니 그러면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2년도에 그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제기된 건 그 2002년도 당시인데 근데 그때 김민석 의원은 아니 그 실무자가 영수증 처리 안 해서 한 거를 후보인 자기에게 책임을 물었다고 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네,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면 법인이잖아요, 법인. 네, 네. 법인은 정치원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영수증 처리를 해주는 제도라는 게 없어요.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만 정치원금을 낼 수 있지 SK라는 기업은 정치원금을 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당이 SK의 후원금 영수증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자기한테 미뤘다? 네. 그거는 성립이 안 되는 설명이에요. 네, 네.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고 그 정치 검찰의 뭐 보복 이런 얘기도 너무 진부한 클리셰여서 조금 성의 있게 해명을 해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설사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에 납득이 안 가는 지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논란이 커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의석구조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네. 그냥 인준돼서 총리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점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후보자가 좀 겸허한 자세로 또 국민들이 가능하면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동문서답인 게 그러니까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10억 정도 지출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추징금 다 갚고 네. 뭐 2억 3천 아까 카드하고 현금 그 네. 이제 생활비라고 치고 네. 교회 2억에서 한 10억 정도 했는데 수입을 보니까는 세비는 한 5억 정도 있고 나머지 기타 소득이라고 네. 얘기했는데 신고된 기타 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그 지출에 쓰인 돈은 어디서 왔느냐는 걸 묻는 건 상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뭐 헌금을 많이 했나 보다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 달나라 답변이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이게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좀 이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웬만하면 그 좀 방어를 해주려고 해도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국민들은 고사하고 지지자들이라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해명을 해야죠. 이건 산수인데 지출한 돈이 있고 수입이 뻔한 건데 근데 오늘까지도 그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전 저렇게 가면은 설사 김민석 후보자가 뭐 우격다짐으로 낙마 안 하고 총리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네. 공직 그 윤리라는 측면에서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비판에 할 말이 없어집니다. 네. 그게 문제예요. 과거 박 의원님 몸담았던 정의당이 한때는 정확하게 데스노트라는 걸 해서 청문 통과하지 못할 거다 했던 그거요. 분들은 조국 사태 이후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박 의원님께서는 이 김 총리 후보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통과는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큰 정권의 부담이 될 거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아마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보다 낙마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다. 아, 때문에 그냥 가자. 아. 그리고 이틀 동안 좀 시끄럽고 그와 관련해서 야당이 좀 시끄럽게 하겠지만 뭐 시간 지나면 그냥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결국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관한 어떤 이 판단이나 검증의 기준은 네. 자기들이 야당일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기준을 적용하면 네, 됩니다. 네. 자기들이 야당일 때 했던 얘기를 여당이 돼가지고 하나도 안 지키는 게 윤석열 정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 아닙니까? 네. 참담하게 실패하고 그걸 반면교사 삼아야죠. 네. 근데 지금 네.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거든요.
저도 새 이게 변호사, 네. 조국 사태하고 다른 게요.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때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있었잖아. 수사를 해가 잡아여버렸잖아. 근데 김민석도 수사를 해야 돼요. 근데 잡아열 검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저도 밀어붙인다고 보는데 왜 수사를 해야 되느냐. 네. 옛날에 7억 2천 3명 받을 때도 네. 차용증을 썼어요. 네. 그때 이게 보낸 글이 있어요. 야, 우리 문제될 수 있으니까 차용증 하나 써놓자. 이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네. 이번에 차용증을요. 7년 전에 그것도 하루에 9명, 10명한테 1,000만 원씩 정액까지 갔었대. 근데 그걸 이자를 12.5%인데 이자만 안 내고 10원 하나 갚은 게 없어요. 자, 이번에 제가 물어봅니다. 총리 안 됐으면 갚았겠냐고. 총리 안 됐으면 이게 죽을 때까지 안 갚고 끝나는 거예요. 원래 차용증 써놨고 이자도 안 내고 돈을 아예 안 갚으면 그게 불법 자금이에요. 옛날 판례도 그렇다. 이렇게 근데 돈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되게 그 뭐랄까 이 양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까 조국 사태 이후 끝났다고 하셨지만 자식 문제잖아요. 근데 그럴 거예요. 고등학생 신분인 상황에서 홍콩대 나한테 홍콩을 간 적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인턴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십을 하고 있어. 이거 인터넷으로 이게 온라인으로 했다. 그러니까요. 아, 그렇게 해면 다른 사람이 해서 다른 의인이. 아 온라인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대. 인턴십이지 네. 인터넷십이 아니잖아. 아. 인터넷으로 이게 불가능하대. 직접 안 오면 아마 이게 그 아들이 김석 아들이 그냥 허위로 과장해서 거짓말 했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 뭐 이렇게 조작이나 아니면 친본 그 교수 따라서 이게 받은 게 아닌가 가짜로 이렇게 좀 홍콩대 석사 출신이잖아요. 제가 석사를 홍콩대에서 홍콩에 가서 했습니다. 와.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예. 대단하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네. 거기가 대단하시네요. 대학원뿐만 아니라 학부도 학사 관리가 엄격해서 네. 가지 않았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인턴십을 줄 리가 만무해요. 때문에 저는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고 바로 내렸다 예. 그러더라고요. SNS에 썼던 거를. 예. 해명도 좀 엉터리라고 네. 보고요. 네. 그 학교 그 여기서 다녔던 외고에서도 네. 뭐 그렇게 휴학해 주는 거 없다 우리는 인턴십 이후로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서 아마 코넬대에 지나갈 때 네. 그걸 만약 했다면 썼을 텐데 안 했는데 코넬대 진학에 그걸 쓸 리가 없고 코넬대도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네.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약간 그 자랑 삼아 했던 얘기 실제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공동 저자로도 이게 이름이 올라 있고 구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뭐 안 하고 근데 장난삼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제가 보기엔 뭔가 이게 수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을 봅니다. 뭘 또 뭐 맨날 수사를 해요. 수사는. 박 의원님 초기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예. 게 지금 그래서 민주당 기류에서 내부에서 친명 신친명이긴 하지만 과거 586 운동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커버하는 강도가 네. 조금 생각보다는 약하다는 그런 분석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어차피 뭐 190석 가까운데 뭘 이렇게 커버합니까? 본인이 해명하면 되고 뭐 인준합시다 이래가지고 가면 되지. 그렇게 그런 할까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보기에. 알겠습니다.